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 발제문은 19쪽부터 해서 30쪽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회 디자인 연구소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제가 사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일 직전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후보입니다. 모든 당을 통틀어가지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더라고요. 차명진 후보는 제명 안 당했습니다. 저는 제명당해서 지금은 제가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가장 일을 갈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과도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분노와 정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수가 아니라, 보수는 좀 덜한데, 이 이른바 자칭 진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은 이 모든 문제들은 이른바 보수를 그 사람들은 친일, 독재, 수구, 기득권, 맹전, 신자유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와 정오가 과도하죠. 근데 보수는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어쨌든 그 과도한 분노와 정오, 그리고 출구를 잘못 잡은 분노와 정오를 가진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업화 민주화 건국을 갖다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분노와 정오, 출구 이런 분노와 정오가 단순히 저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것이 감염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과도한 분노와 정오가 이렇게 향하는 조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좀 우리 객관적 현실이나 선거를 포함해서 객관적 현실과 선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19페이지 제일 첫 번째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선거평가는 정치적 교훈과 지혜의 보고이자 정치 세력의 전략 전술의 기초인데 이 중요한 선거평가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평가는 단순히 미래통합당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화당, 기독자의 통일당 다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또는 국민의 소리 창준, 우리 전진 4.0 등 그 당들도 제법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무시하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도한 낙관과 기대가 과도한 비관과 절망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도한 낙관과 기대와 과도한 비관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선거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봤습니다. 그게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컨대 무슨 정당 득표율, 후보 득표율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고, 무슨 투표율,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 데이터들에서 저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갖다가 그냥 찾아내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핵심은 정당 득표율이 핵심입니다, 사실. 근데 번학갑에 후보가 없어졌어요. 제명당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득표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호남의 16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정당 득표율이 쭉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주된 변수고 그 주된 어떤 그 결정 요인이고 후보 득표율은 그 종속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봤을 때 정당 득표율, 즉 미래한국당 득표율 또는 거기다가 이제 뭐 보수호당, 기독자의 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쭉 나가면 국민의당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득표율 또는 거기다가 보수우동 득표율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선거 결과가 보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컨대 뭐 경북, 대구, 그 다음에 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경기로 내려가면은 뭐 또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결국 뭐냐면은 정당 득표율이 좋은 지역에서만 당선됐습니다. 정당 득표율 이게 이제 좋은 표밭인데 나평 표밭에서 당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표밭에서 떨어진 사람은 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정당 득표율이 이렇게 되냐? 그리고 정당 득표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식으로 치환하면 정당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는 거죠. 또는 호감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국가 비전 전략 정책, 우리 정규전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저 사람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력이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뭐 동지 연대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언행도 일치하고 이거는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정당에 대한 호감도나 비호감도를 결정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거 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전련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전련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충도위원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뭐 김종인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거칠게 이렇게 이런 어떤 행보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볼 땐 정당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올릴 수 있냐 또는 비호감도를 줄일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큰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는 나한테 물질적 이익을 줄 수 있냐 이게 사실은 국가 비전 전략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들한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 있냐 호감이 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후자 부분을 완전히 지금 빼놓고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제가 첫 번째 얘기는 정당 득표율이 핵심이다. 후보 득표율은 변수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 정당 득표율을 올리려면은 호감도 올리고 비호감도를 갖다 낮춰야 된다. 요겁니다.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호남 득표율을 이렇게 보면은 참 호남에서 이번에 후보 득표율 2%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41.9%를 얻었습니다. 이 전체 합쳐가지고 이제 41.5%고 이게 아까 정강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200만 표 차이라는 거는 그 후보 득표율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출마하면 무조건 5만 표는 거의 확실합니다. 1% 포인트입니다. 이게 42가 아니라 43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호남 이거 2%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호남 선거 전략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41.5%가 아니라 이게 44%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격차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호남 득표율이 2%밖에 안 되냐? 제가 볼 때 이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거 전략의 잘못 이건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도대체 호남 사람들 이 호남 사람의 그 동심으로 치면 거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에 굉장히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2%다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호남 사람들도 아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 가지고 아마 10%도 지지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선거 전략의 문제도 있지만은 호남 사람들한테 이른바 보수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비칠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수는 저쪽이 뭐 진보니 개혁이니 뭐 노동연대 무슨 뭐 평화복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기업의 어떤 재산권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갖다가 배타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 미래 세대의 어떤 이익들을 틀어가지고 현 세대가 틀어먹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갖다 빼앗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좋은 일자리 갖고 있는 취업자들의 권리만 강화를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정상화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처럼 보수도 보니까 영남 기득권이고 그 다음에 이 자원 기득권을 추구를 하고 뭐 대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세력,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지를 않고 같은 기득권 세력으로 이제 보니까 그렇다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호남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는 게 좋지. 대충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거평가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여의도 연구원이 그래도 선거 판세 분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판세 분석을 할 때 원래 이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판세 분석을. 그때 이제 3월 29일, 30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전후, 그 다음에 4월 한 6, 7일 전후, 4월 10일 전후 이렇게 4번 했는데 첫 번째 판세 분석을 했을 때는 수도권 50석을 포함해가지고 지역구 130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한국당까지 합치면 150석이 넘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때는 과반이 분명히 기대됐어요. 이거를 갖다가 박영준 선대위원장이 4월 1일, 2일에 걸쳐가지고 언론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판세 분석을 하니까 이게 그냥 급격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특히 3차에서 4차로 출렁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투지선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80석도 힘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앞단에서 원래 이제 부동층들이 원래는 이제 4월 1일부터 4월 한 4일, 15일까지는 이제 부동층들이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층들이 마음을 정하는 시점에서 그 앞단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공천추태라든지 이러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선거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 선대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환지원금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막말 대응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 문제 잠깐 얘기하자면 이른바 노인 폐가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다 노인이 된다, 장애인이 된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장애인 취업시설을 만들 때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노인 배려 발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중계를 했던 그 방송사에서 원래는 녹화 방송하고 3일 뒤에 방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영할 때는 무조건 생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이 중에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이거 사실은 선거방송 토론의 어떤 그 규칙 제27조 위반입니다. 이거 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요놈을 갖다가 편집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른바 노인 평화 발언해서 이틀 연속 세대 평화 발언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YTN, 이거 관영 방송입니다. 사실은 YTN이 이걸 갖다가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정치 테러를 갖다가 당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권총 들고 제 머리를 쏴버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저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합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겨레가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보면 어떤 결정이든지 보면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적의 적은 친구고, 적의 친구는 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겨레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는 거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좀 정말로 이상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선거 전략상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비호감의 어떤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은 저쪽에 대해서는 망갈식이라고 하는 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것도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경계를 못한 겁니다. 원래 작전에 실패한 어떤 장수보다는 경계에 실패한 장수가 죄질이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게. 자, 그 선거 관련해서 쭉 넘어가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평가 대안에서 보수 탈색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 탈색론 같은 경우는 저는 참패와 좌절로 인해 가지고 깊은 성찰 발성의 기운이 사실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그러는데 니들 때문에 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각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외형 확장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인 비호감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개념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노선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자클릭 우클릭 이러저러 약간 자클릭을 해가지고 민주당 따라가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지금 그겁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행위죠,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세대교체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저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후보는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대통령 국가는 이건 대통령 1인의 집권입니다. 1인 또는 캠프의 집권인데, 그렇다면 국가 경영에 어떤 경륜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40대 보면 40대 기술문이 나오던 1970년 그 당시에 그때 뭐냐면은 당시 평균 연령이 23.6세였습니다. 중위 연령 18.5세였습니다. 그때 나온 게 40대 기술원.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 평균 연령이 42.7세고 중위 연령 44.8세입니다. 이게. 기대 수명도 58.7세에서 79.7세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 얘기는요, 세대 교체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보수 우파 자유애국 진영의 조로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로 치면 청년이나 비슷한데 청량년인데 그냥 고정관념에서 너무 늙었으니까 이제 우리 뒤로 빠지자 했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이 60대 이상들이 전 미래통합당을 비롯해가지고 현실 정당의 어떤 그거를 갖다가 재건하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활력소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론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유형이 다양한데요. 투개표 조작은 있습니다. 선거 과실 부실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2만큼 무효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해줘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변칙과 반칙의 경계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판 고무신과 돈봉투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막판 현금 살포 이런 겁니다. 이게 반칙과 변칙의 경계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의 어떤 관영 언론들의 어떤 그런 공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제도 결합이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사전선거 투표제도 등등.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투개표 조작론인데 이거는 만약에 밝혀내지를 못한다면 그럼 사람들은요 그러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투표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완전히 반나나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절반만큼 무서운 뼈가 없습니다. 그럼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라 떠나든지 이 나라 끝났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럼 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얘기는요, 낙관과 희망의 근거는 좀 부실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근거는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런 점에서요, 이게 지금 뭐 다른 거 투개표 조정론 같은 경우는 그 근거들을 갖다가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려요. 모든 운동이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선거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깨어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해명된 의혹과 좀 이렇게 해명하기 힘든 그 다음에 어떤 제도 개편, 제도 개선 문제 이런 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저는 당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본론인데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 미래통합당에 대한 얘기인데, 자, 미래통합당에 대해 가지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당의 실체가 어떤지. 핵심이 뭐냐면은 그 미래통합당 당비가 1,000원입니다. 올 1,000원입니다. 시험에서 비용 내고 나면 몇 분 남지도 않아요. 이거 내는 사람이 지금 이제 30만 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무총장한테 알아보니까 그보다 훨씬 적대 이게. 그럼 3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로 책임당원입니다. 꼭 같은 개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1,000원 내는데 이 사람들이 권리당원이라 부르고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 있잖아요. 직접 현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바일 투표로 해가지고 투표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당대표 선거 때 이제 총력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요 얘기는요, 어디 만약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예컨대 우리공화당, 기독자의 통일당이나 등등등, 그쪽에서 마음먹고 당을 접수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접수가 됩니다, 이게. 다 본인이 인정해요, 사실은. 당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도 원래는 당세가 5만밖에 안 됐습니다, 2011년 당시에. 그때 2012년에 그때 이제 100만 밀란 등이 이제 우르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나가고 나서 2016년 초에 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른바 대깨문 세력에서 당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동안 원래 한국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당원 원래 이 당원 당비에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구조론에 의존하는 관변단체 비슷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원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게 출마자 컨텐츠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마자들이 다 끌어모은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른바 당비가 1,000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당은 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당이 무지하게 사실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조직된 어떤 그 세력들이 얼마든지 접수 가능한데 왜 안 하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한번 여기서 한번 토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예컨대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예컨대 삼성전자 직원들을 갖다 다 조직해가지고 경쟁사채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접수를 해버리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큰 교회 몇 개가 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역구 출마자들이 기본적으로 휴대폰 번호가 5만에서 10만 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다 그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일부 어떤 경제 세력이라든지 사상 이념적 종교적으로 편향된 세력이 당을 접수하다. 이런 조짐이 뚜렷하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이 5만에서 10만 명한테 휴대폰을 갖다가 메시지를 때려가지고요. 걸기를 호소를 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5천에서 10,000명만 모여도 100만 명, 2만 명이 20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접수하려면요. 종교 깃발, 경제세력 깃발에 편협한 가치 깃발을 들고서 접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접수가 안 됩니다. 그때는 저쪽에 맞대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치, 비전, 전략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들고 일상활동을
지역에서 일상활동들을 갖다가 하면서 지지와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 5만, 10만, 15만, 20만 명이 당을 접수를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당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 되면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건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당 만들래? 국제 쓸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당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신강령과 새로운 조직 형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신강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그 발제하셨지 않습니까? 정규직 대표님이 제 역시도 사실은 이 7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강령에 관한 제 어떤 6년에 걸친 고민들을 갖다가 여기 쓸어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는 이런 신강령과 더불어서 조직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주요 정당들은 일상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일상활동이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일상활동은 있는데 그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박근혜 사진 흔들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활동은 저는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보다 훨씬 강해야 됩니다. 아까 강령적인 어떤 그 원칙, 기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상활동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지지층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면은 그 당을 접수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봐왔던 정당들의 어떤 모습을 완전히 한골탈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84명의 지금 당선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84명의 당선자 좋은 지역 출신들입니다. 좋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요. 원래 이제 이른바 정치 근육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그 대선 후보급이나 아니면 당대표급이나 이런 정치 근육이 있는 정치 근육이라는 거는 통찰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 설득력이라든지 책임과 소명의식이나 용기 강단 그 다음에 권력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피를 봤을 때 그 피에 대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지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통 좋은 지역에 잘 안 줍니다. 우리 연주원 오셨는데 공천이 단천이 지역은 잘 안 주거든요. 사실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냐면 84명의 당선자들이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정치 근육이 약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건 미래에 어떤 그러면은 추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천을 잘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자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정치 능력 좋은 사람을 갖다가 좋은 지역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현주 의원이나 예컨대 말입니다. 김병준이나 장기표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험지나 사지로 다 이렇게 줘가지고 다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4명의 숫자도 문제지만 이 질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은 나중에 공천권자 눈치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더 경선할 거 아닙니까? 경선하려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지역 구민들만 눈치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잘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있고 국가적 아젠다, 제가 볼 때는 철진한 국가적 아젠다지만 그런 거 좀 만진 김종인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김종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경제 자유화의 시대에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요. 이분은 교육 현실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이분의 문제의식은 30년 전 문제의식이나 20년 전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이거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안보 보수하고 충돌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시장 보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게 돼 있고 시간이 가게 되면 아마 저게 계속적으로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정말로 자유우파 보수 애국으로 이걸 갖다가 기치를 갖다 들고 투쟁해 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강령으로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절탁동기라고요. 안에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결합하고 순식간에 사실은 접수 가능하고
필요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2021년에 부산시장 선거합니다. 2011년에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박원순이 무소속이었는데 박영선하고 같이 경선을 했습니다. 박원순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이런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갖다 내고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경선해가지고요. 사실은 이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단단하면 신강련과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잘 조직돼서 그 세를 갖다 획득하면 다양한 옵션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네.